우리 오수길 교수님과 설동근 변호사님 두 주제 발표가 오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그동안에 우리 지방으로부터 즉 밑으로부터 이 오늘날의 SDG에 올 수 있게 하는 그 지역의 노력과 그 원동력 이런 것의 또 경험을 잘 이렇게 또 정리해 주시고 이 부분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그 힘을 받아서 SDG를 좀 더 국가적으로 정비하고 또 지방 차원에서 그것을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쪽에 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셨고요. 설동근 변호사님은 역시 이제 법률가답게 이 지금 녹색성장 기본법 체제 하에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모순점들, 그 문제점들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SDG를 이게 과연 녹색성장 기본법 체제 하에서 담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그에 대한 이제 문제점과 또 대안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토론자들의 토론에 앞서 가지고 오늘 이 상당히 주제가 뜨면은 우리가 수년간 많이 또 우리 국회에서도 저도 지금 두 차례 이런 비슷한 발제를 한 적도 있었고 이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거의 이제 말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또 법리상으로 굉장히 많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역량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또 정치권의 관심 또 정치적 어떤 복잡한 그런 함수 관계들 정당 간의 그런 또 관계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토론이 그냥 어떤 법률적 또는 뭐 학술적 그런 토론의 장으로 끝나서는 의미가 없고 우리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만큼 이 문제점을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짚어가지고 희망상으로는 이 박근혜 정부가 끝나기 전에 이 SDG를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법의 개정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아까 제가 토론자들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순서를 우리 토론자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부는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가장 이제 제도적으로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토론자들의 의견들을 다 한번 좀 들어보시고 환경부에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는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만은 토론은 제일 나중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서만 그렇게 바꿔서 이창은 교수님이 그 이제 먼저 해주시고 그 순서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부만 좀 제일 뒤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우리 자료집에도 뭐 간단한 토론 요지가 있습니다만은 또 이창은 교수님이 좀 더 구체적인 토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많이 없을 것 같아서요. 10분 정도 안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머를 켰으니까 10분 안에 다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토론자가 알아서 시간 정하시네요. 10분 정도 하십시오.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전 국민적인 이해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뭔가 변화의 조짐들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 평택 같은 경우 제가 평택에 살고 있는데요. 지역 신문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제가 논문 한번 쓰려고 지역 신문의 어떤 거버넌스, SDG 관련해서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했는데 2016년도 올해가 46건이었습니다. 근데 과거 작년, 재작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났어요. 작년은 고작 8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더 작았죠. 근데 SDG 논의가 진행되면서 조금은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심지어는 이제 공무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SDG 그리고 거버넌스 교육을 또 10월달, 11월달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 최초로 SDG 대학을 16강을 준비해서
11월 말부터 진행을 2달 동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뭔가 변화의 흐름들은 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아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45페이지부터 49페이지에 그동안 SDG를 보면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지만 저도 전국을 다 다니면서 말을 했지만 뭐 제 문제의식이 좀 담겨 있는데요. 45페이지 보시면 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이거예요. SDG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통합적 관리 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평가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그리고 국내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 프로세스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다니면서 의견을 모아왔더니 SDG를 잘하기 위해서는 한 4가지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해서 국내적인 어떤 다양한 정책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뭐 동네 가 보면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녹색 성장, 뭐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도시 재생 등등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난립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연계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조화시키고 정책적 일관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또 금방 또 설동근 우리 그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법도 굉장히 복잡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속가능 발전법,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뭐 국제개발 협력 기본법 등등 이런 어떤 제도 및 정책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SDG 관련한 국내 이행 거버넌스는 어떤 거냐? 도대체 어떤 형태로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냐? 구체적인 상과 틀과 과정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SDG 뭐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뭐 231개 세부 지표를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17개 목표는 알고 있지만 169개, 221개 세부 지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에서도 며칠 전에 그 지속가능 발전대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이제 그 지표와 거기에 맞는 목표와 지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이렇게 정리가 덜 되어 있는 측면들을 좀 제가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뭔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갈 길이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할 게 많지만 시간 관계상 딱 3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아무리 좋은 그 국제 어떤 이 협력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급 국가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을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이를테면 지역에 걸맞지 않는데 이걸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SDG를 어떻게 한국적으로 재구성할 것인가, 재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동네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창조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고민스럽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DG 국내 어떤 그 이행과 관련한 거버넌스가 뭐냐? 이게 지금 아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분산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조화시키고 통합시켜내고 실질적으로 통합적 관리 틀로서 역할들을 하게 만들 것인가 지금 아무도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G의 어떤 그 국가적 차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중앙 정부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방 차원이라도 SDG 주체를 세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뭐냐면 SDG 활성화를 위한 외부 환경 문제, 아까 얘기했던 법과 제도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바로 세울 것인가 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내부 혁신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러니까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자료에도 분명히 썼습니다. 지난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 20년 역사는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혹은 지역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의제 21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 지속 가능 발전 운동의 역사, 거버넌스 역사는 저는 그 전국 지속 가능 발전의 역사였다. 지방의제 21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험들, 성공과 실패 사례들 그리고 노하우들이 다 이 안에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자신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왔던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 지속 가능 발전 역사, 로컬 거버넌스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외국 사례들 가지고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히려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당당히 얘기하고 또 그것이 또 추진력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구구절절 써놨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성화를 위한 과제도 다 있지만 외부 환경 문제는 저는 설동근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8페이지를 보십시오. 제일 위에 보시면요.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녹색 성장보다 상위의 개념이고 녹색 성장이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한다면 지속가능 발전법이 기본법이 되거나 양법은 개별법으로서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현행 녹색 성장 기본법에 있는 지속가능 발전 관련 재규정은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되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걸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이건 지속협 관계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또 저한테 전해준 얘기인데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속법에 정부나 지자체의 SDG 이행, 지속협의 역할과 지원을 명문화하며 관할부서를 총괄부서로 하는 제도적인 차원의 혁신이 필요하다. 제 주장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를 좀 정리한 거고요. 국가지속위와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된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총국이 지속위의 사무국 역할을 해야 된다. 사실 그런 주체는 지속협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광역 및 기초는 지속의 기능을 지속협에 통합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지속협의 어떤 SDG 이행과 관련해서는 자료집에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제 토론문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SDG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체 얘기를 했습니다. 외부 환경 제도화 문제 얘기했습니다. 내부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속협은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조직입니다. 이걸 뭐 중간 지원 조직으로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로컬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또 지역사회 가장 명실상부한 로컬 거버넌스 기구다라고 보는데 편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의 대행기구로 인식하는 또 행정의 대행기구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것도 경계해야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자신을 NGO로 특히 주창형 NGO로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 하지 마시고 NGO 활동을 하십시오. 차라리. 거버넌스 기구가 가져야 될 자기 위상과 역할에 맞춰서 움직일 때 비로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SDG의 지방적 추진 주체로서 설 수 있고 거버넌스의 중심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그 깊이 있는 그리고 많이 고민을 하게 하는 그런 토론을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일일이 다시 요약을 해서 이제 리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우리가 이 제도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또 내부적인 우리의 역량과 어떤 자신감의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그 결론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나치게 행정 대행화 또는 NGO화 이런 좀 잘못된 그런 편향된
그런 방향에 대한 경계 좀 꼭 새겨들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어떤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랄지 또 현재 닥치는 문제들을 잘 짚어주셨고요. 이제 시민사회 입장에서 우리 장정구 인천광역시 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네, 소개받은 인천에서 왔습니다. 장정구라고 합니다. 아마 제 얘기가 정리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토론문을 썼는데요. 아마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개념 정리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녹색 성장이나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분명할 것 같고 잘잘못을 따지는 건 분명히 필요한 것 같은데 마무리는 통합으로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속 가능에 대한 얘기는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정도에 있었는데 녹색 성장이라는 게 중간에 이제 끼어들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그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법제도를 구축한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법도 꼬였다라는 게 이제 앞서 발제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러면 그 녹색성장 기본법이든 녹색성장법이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민을 단번에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바로 잡겠다고 기본법의 지위를 뺀다든가 그리고 새로운 법 체계를 갖춘다든가 하는 것이 사회적인 합의를 갖추지 않고 진행이 되면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녹색 성장의 가장 상징되는 사업이 4대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거에 논리적인 근거를 댔던 것도 사실인 거고, 근데 지금 드러나는 걸 봐서는 그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도 했고 문제 제기도 했고 했는데 이제 그런 법을 만들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5년짜리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적어도 법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좀 긴 텀을 두고 논의를 하고 그 논의 속에서 뭔가의 결과물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래서 저는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에 대한 정리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그 개념에 대한 정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법에 대한 지위에 대한 어느 법이 기본법으로 갈 건지 어느 법이 이 개별법으로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지금 과정 잠깐 보니까 2000년도에 대통령 직속의 지속 가능 발전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2006년도에 이행 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토론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지속 가능 발전이란 개념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느냐, 그러지 못한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행 체계, 그다음에 이행해야 될 단위들이 과연 지방의제를 포함을 해서 분명하게 그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좀 필요하다. 그 중에 저는 지역 인천에 있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요청으로 이제 가서 이렇게 보면 시민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망망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전 토론에서도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버넌스라고 하면 이 거버넌스에 3자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제에 보면 민이 있고 그다음에 관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본 부분에서는 물론 제 경험치만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민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민은 상당히 열심히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행정은 그 뒷받침하기 좀 상대적으로 좀 뒷받침을 좀 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중에서도 기업은 과연 그 3자 중에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충분히 중요한 주체로서 실천 단계에서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논의해서 그게 외국 걸 들여온 거든 어쨌든 우리나라 거든 한 건데, 과연 그렇게 3자 중에 하나의 3분의 1의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에서의 분명한 평가와 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앞으로의 안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 쪽에서의 기업은 뭐 주체이면서 지역에서 상당히 구성원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의제와 그동안 지방의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 그리고 앞으로 뭔가의 이행 체계, 법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게 우선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오늘 얘기의 주된 얘기가 바로 그건데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부분인데 과연 중앙 단위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지방에서는 뭐 주어진 여건 속에 상당히 최선을 다했다라고 저도 이제 인정을 하면서도 중앙 단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뭐 그거는 환경부라든가 중앙 부처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회의 역할에서 협의회가 지역의 지방의제들의 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 협의회의 역할에서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사무국을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사무국을 협의회에서 이거 맞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까지 이 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국 협의회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 분석 속에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게 사무국의 역할로서 적당한 건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거를 제대로 역할을 지원적인 역할이든 지원도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이든 여러 가지 어떤 전문적인 네트워크에서의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든 여러 가지 지원에서의 서포트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평가와 그 평가를 통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사무국은 그 역할 속에서 협의회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나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문건과 관련해서 저는 이 법제도 이번에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동안 지방의제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은 어떤 지속가능 발전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만들었다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지방의제들이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들이 역할을 하려면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중앙 단위에서 그러려면은 법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집어넣지 않으면 임의적인 규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역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인천 의제는 인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의제도 있고 부평의제도 있는 상황이고 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이라면 충돌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거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근데 이거는 인천이라는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5년 넘게 그리고 중간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거를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지역 상황으로 둘 것이 아니라 그런 고민도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한 전국 협의회에서의 고민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를 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푸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 정도는 전국 단위에서 이야기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얘기한 거하고 같은 얘기지만 많은 법제도들이 그동안 정부가 5년이 끝나고 나면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이 지나고 나면 조례가 사문화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는 부분에서 적어도 거버넌스를 하려고 하는 지속 가능 발전이든 녹색 성장이든 하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이 저는 이 국회 토론회가 시작점이라고 본다면 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거에 목표점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잘 정리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후속 작업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한 개선을 하기 위한 이 논의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또 하나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논의장을 전국 협의회에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녹색 정장이라는 개념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에 대한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논의를 거쳐서 그 논의의 바탕을 통해서 만약에 녹색성장법에 대한 부분이 굳이 필요 없다, 다른 개별법에서 뭐 받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할 필요도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게 너무 자세히 가다 보면 개별법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를 또 하나의 법을 만들면서 오히려 나쁜 규제를 또 만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진중한 논의를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번 토론회가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이제 녹색성장 기본법과 또 우리 지속가능 발전법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협의회의 우리의 지금까지의 노력과 그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재정립, 이런 어떤 전제를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노력해 온 과정에서 이 엄격히 따지면은 법 체계는 사실 우리의 노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SDG를 이끌어내는 동력은 물론 이제 법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역량, 또 우리 협의회의 그런 어떤 체계적인 그런 그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됐다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또 그런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한편에서는 이제 또 토론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지역에서 특히 우리 이제 전라북도 또 전주 이런 쪽에서 많은 그런 또 현장에서 경험을 해 오셨습니다. 초기부터 이 많은 경험 속에서 이 문제를 특히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푸는 게 좋을 것인지, 오창환 전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회장이시면서 또 현직에 전북대 교수로 계십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의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를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주는 젊은 사람들이랑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시작할 때, 제가 맨 처음에 이 지속 의제를 시작할 때의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주시에 딱 들어갔더니 전주시에서는 이 NGO 하나가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스파이를 하려고 그러지 않냐, 아주 그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밖에 있는 NGO들은 저것도 하나 이거 가서 허수아비 가가지고 또 뭐 돈 좀 받아 먹으면서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양쪽에서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바로 이게 의제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브리지, 연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민관이 거의 서로 견제 및 비판 대상이지 같이 일하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의제가 지역별로는 뭐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지만, 사실 민간 협력이라는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놨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굉장히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저는 이러한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할 때는 좀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명체는 굉장히 큰 위험에 닥쳐 있는데 그 시간이 이렇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2037년에 북극의 얼음이 없어지는 걸 아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지금 엘니뇨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는 기후 재해와 식량 위기를 가지고 올 어떤 변화가 2037년, 20년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0년이 되면 한 13년 남았는데요. 중국하고 인도가 세계 2, 3위 그 선진국 대열에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과소비를 한다면 뭐 물고기들도 이 세상에서 싹 사라지는 거죠. 참치 사라지고, 고기를 먹으면 우리가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그 소한테 다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과소비를 한다면은 전 세계의 자원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즉 전쟁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앞으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이 세상이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미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이게 바로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은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우리의 발전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계속시켜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을 이 지구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그 변화를 하는 것은 환경 하나만 가지고 되지는 않습니다. 경제, 사회, 뭐 이런 그 정치 모든 시스템이 같이 바뀌어줘야 되는데, 먼저 현재 국제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의제 21 만들어진 이후에 다행히도 2015년 작년에 우리가 이제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우리가 오늘 많이 얘기했죠. 그것이 발표됐고 작년 12월에 이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 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SDG 16개를 나눠 보면은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환경 보호, 경제 발전, 사회 발전, 그다음에 전제 조건 및 방법, 이건 거버넌스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녹색 성장은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 두 가지밖에 담당을 못하죠. 사회 발전이란 뭐냐 하면 배가 고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가 환경 보존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따라서 빈곤이 없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성평등이 돼야 되고, 이런 그 교육 과정이 공평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지만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요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같이 해야 되는 거버넌스. 그래서 녹색 성장에는 이런 사회 발전과 거버넌스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 발전 밑에 녹색 성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파리 회담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동의를 했고, 하여튼 그 온실가스 배출인 미국 1, 2위인 미국, 중국도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진전인데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중국하고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없애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어떤 의구심이 듭니다.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러한 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은 과소비, 화석연료, 극한 경쟁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그 지속 가능한 발전하고 전혀 맞지 않은 시스템이고, 그런 시스템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여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투표하실 때 공장 하나 짓겠다는 분을 찍으실지 아니면은 자연을 보존하겠다는 분을 찍으실지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전부 공장 해주는 분을 찍죠. 그분들이 와서 이 국제회의에서 회담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양보하고 돌아가면 내가 떨어지는데 누가 양보하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이러한 그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럼 이걸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가 행정 혼자서 바꿀 수가 없고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그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 협력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민간 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치, 경제, 사회를 환경 분야와 같이 총괄하기 위해서 이런 그러니까 지속 가능 발전 기본법이 돼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를 통괄할 수 있겠죠. 전 사회를 통괄할 수 있는 국가 지속 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이 돼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스템을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면 오늘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이 가장 중요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단순한 지속가능 발전 법 정도밖에 돼 있지를 않는다는 문제. 그다음에 이런 관할 부서가 총리실 전체를 관할하는 총리실에서 환경부로만 이전됐다는 사실. 뭐 이러한 앞에 나간 여러 가지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뒤로 가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왜 희망이 있냐면 의제가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2014년 자료밖에 없어서 그것만 가져왔는데요. 243개 중에서 221개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제가 20일이 있고요.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중에서 216개 지역이 추진기구를 갖고 있고 116개 지역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지속가능 발전 세계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됐습니다. 이 모범 사례라는 건 뭐냐면 그 기반이 이미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국가가 이 기반을 잘 사용하면 굉장히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 기반을 무시한다면 굉장히 국가는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저는 사실 이 의제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민간 협력을 우리는 이끌어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업적도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지속가능발전법이 격상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전체 환경, 정치, 경제, 문화 모두를 아우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발전법 속에 정부와 지방단체의 SDG 이행이 담보돼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해라고 돼 있지 않으면 아까도 뭐 발제자 그다음에 토론자도 다 얘기해 주셨지만 규정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평가 지표가 돼 있어야 된다. 각 지방 정치의 평가 지표가 돼 있고 국가의 평가 지표가 돼야지만 열심히 사실은 뭐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복되는 건 좀 빼고 이러한 지속 가능한 것이 이제 지속되려면 뭔가 이런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작년만 해도 이 의제들이 지원을 못 받을까 전전긍긍. 그때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점은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까지 만들어놨던 이 많은 어떤 민간 협력 시스템이 깨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손실일 것이다 하고 굉장히 작년에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확실하게 그다음에 역할이 확실하게 이 법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렇게 정부에만 우리가 매달리지 않을 수 있게 이 법적 기부금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도 움직일 수 있게 국가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전 4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그걸 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가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시스템 구축을 하면 앞으로 올 자연재해 및 식량, 자원 위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다수의 국민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세계의 리더가 대한민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친환경적인 산업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원자력보다는 태양에너지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직장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에 관련된 법과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서 이제까지 20년 동안 만들어왔던 조직을 아주 잘 쓰면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도 매우 안전한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꼭 좀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굳이 시간을 크게 제가 관리하지 않아도 적절히 잘 이렇게 토론해 주셔서 시간은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 또 어떻게 보면 좀 전문가적인 입장 이런 것을 좀 종합해서 지속가능 발전 법 체계 그리고 또 조직의 유상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개선할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토론의 내용은 또 약간씩 서로 또 입장들이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좀 관점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번 종합을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네 번째 토론에 또 이제
언론 분야 쪽에서 이쪽 분야에 오랫동안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많이 좀 취재도 해주시고 역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미령 월간 환경 포커스 편집국장님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 포커스의 신미령이라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현장에서 취재하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는 쪽에 일이 익숙하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토론을 하는 거는 정말 낯설고 하기 힘든 일이지만 제가 2년 전에 지속가능 발전대회 그 공모전 심사를 오면서 이쪽하고 연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 너무 모르는 단어도 많았고 그 거의 언론고시보다 더 힘든 게 이쪽이 일 것 같아요. 언론고시도 이만큼은 안 힘들었는데 단어라든가 그 용어 자체가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공모전 심사하면서 깜짝 놀란 게 각기 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공동 그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마다 지역마다 각기 다 이름을 사용하니까 전 처음에 각기 다 다른 곳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창원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었어요. 시민단체인지 아니면 이게 뭐 정부랑 같이 하는 어떤 단체인지 이런 거에 대한 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가 하고 가끔 저 경기나 수원 쪽에 이렇게 가보면 이건 분명히 NGO는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혼란이 정말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이창원 교수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확실하게 지속가능 발전이 무엇을 하고 어떤 단체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오늘에서야 비로소 창피하게도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이해를 해서 보도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한테 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일을 하자는 뜻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게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동참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널리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하셨던 일이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뭘 하는지 일반인들이 동참을 하고 싶어도 동참을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획일적인 그 명칭이라든가 또 누구나 쉽게 돌아서 일할 수 있는 용어나 단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지역 쪽에 가서 봤을 때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가지고 일하는 거 보고 무슨 초인간적인 힘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원더우먼이나 뭐 슈퍼맨 같은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예산상에 너무 작아서 과연 이 일을 저한테 그 돈을 주고 하라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도저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적은 예산으로 너무나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몰랐고 제 주변 사람들도 그 단어는 압니다. 왜냐하면 유엔 총회에서 이게 결정될 때 기자들이 기사를 썼으니까 거기까지만 알고 있지 그 다음 일은 잘 모르는데, 앞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더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보도하여 뭐 많은 예산을 여러분들이 걱정이나 고민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 매달려서 예산 타령만 하지 않는 법적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 도와드려서 그런 쪽으로 더욱 번창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